KF-21 양산 1호기 출고를 두고 한국 군사력의 단계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외신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건입니다.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 볼 수가 있죠.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 출고 시기 25일 경남 사천의 한국 항공우주 카이 본사에서 열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비행기라고 하면 보통 광복기의 첫 비행기 1953년 이제 부활호를 얘기하는데 6.25 전쟁 때 추락했던 기체 부품이나 이런 것들 얼기설기 모아가지고 만든 이제 프로펠러기입니다. 한국 항공산업의 시초라고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953년 이후에 이제 74년 만이죠. 74년 만에 본격적인 국산 4.5세대 전투기를 우리가 그것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투기를 우리가 설계하고 생산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라고 얘기하면서 KF-21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그러면서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도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충분히 의미가 다 담겼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또 1953년 부활호를 얘기했는데 이 KF-21, 이 소위 말하면 KF-X 한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시작은 2001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 DJ가 당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26년 만에 드디어 이룬 것인데 DJ는 2015년까지 개발하겠다는데 KF-X, 그러니까 KF-21의 개발은 2015년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에만 8조 8천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이라는 별명이 얻은 거는 연구 개발 예산 액수 때문입니다. 하반기부터 이제 양산기를 차츰차츰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4.5세대 전투기 생산국 반열에 오른 건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랑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소위 말하는 방산 선진국들과 나란히 하는 그런 반열에 들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투기가 있는 그 어떤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이들과 나란히 하는 방산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군사적으로 본다면은 한국 공군이 이제 F4나 F5 같은 낡은 전투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KF-21이 대체를 하면서 대북 전력이 크게 오를 것이고 그다음에 영공방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KF-21이 실제로 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하면 우리 공군 전력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예, 2028년까지 이제 공대공만 가능한 블록 1 40대를 생산할 계획이고요. 25일 이제 출고한 양산 1호기는 이제 테스트를 거친 뒤 하반기 9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공군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양산한 6대 모두 복작이라고 합니다. 복작이라는 좌석을 2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뒤에는 이제 무장사가 탑승하는데 또한 훈련의 목적도 있습니다. 복지하는. 그래서 KF-21로 기종 전환을 하면서 조종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첫 양산 6대를 모두 복자기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KF-21의 이제 블록 1은 우선 이제 강릉에 있는 공군기지에 배치가 될 것인데 이곳에는 F5E,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호라고 해서 미국에서 부품을 들여다 조립 생산한 거 있었죠. 그 당시에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아니죠. 하여튼 그 F5E가 배치된 곳이 강릉기지인데 여기에 이제 KF-2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록 1은 공대공 무장만 장착했기 때문에 일단 KF-21의 1차 목표는 북한에서 미상의 항적 또는 전투기를 보이는 항적이 급속도로 휴전선을 향해 내려올 경우에 초기 공대공 대응하는 것을 막을 것이고 영공방위 핵심 소화를 하는데 특히 이제 강릉이 독도랑 좀 가깝기 때문에 혹시 독도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강릉에 배치한 KF-21이 제일 먼저 투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 2로 가면서 이제 공대지와 공대의 무장을 이제 갖추게 될 것인데 이걸 상황을 가정할 경우에는 KF-21을 유사시에 적의 핵심 지상시설을 타격하거나 근접 항공 지원 CAS라고 하죠. CAS를 하거나 지상보대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전면전 초기에 적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지, 조기 경보 시스템을 먼저 파괴하는데 KF-21이 투입이 될 것인데 이러면 이제 레이더 미사일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개발 계획 중이고요, 검토 중이고요. 그다음에 적의 지하 벙커나 지휘소, 통신센터 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 텔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정밀 타격할 것인데 철룡이라고 해서 KF-21에 장착할 이제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이제
타당성 조사에 좀 떨어져서 다시 간에 만에 하는데 이것도 나올 경우는 적 함정도 사냥하는데 이제 KF-21이 적 함정도 사냥할 것이고 그다음에 육군의 지상 부대가 진격하는 과정에서 적의 전차나 장갑차, 포병부대 같은 거를 제거하는 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A사 레이더의 공대지 공대에 시험이 확대된다는 건 KF-21이 단순한 제공 전투기를 넘어서 다목적 전투기로 완전히 전환된다고 봐도 되는 단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전투기는 이제 공격기, 전투기, 공격기, 폭격기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요즘에 다목적 전투기, 멀티롤 파이터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웬만한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정찰기 역할도 하고요. 물론 이게 이제 값이 전투기 한 대의 값이 항공기 한 대의 값이 비싸져가지고 모든 임무를 하나의 전투기가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고요. 추세고요. 이제 1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KF-21의 A사 레이더의 공대해 모두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평가에 착수했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제 2028년 12월까지 3년 동안 이제 하나 시스템 카이와 함께 KF-21의 A사 레이더가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이나 해상의 표적까지 탐지할 수 있냐 이렇게 검증하는 것인데 이미 이제 그 관련 하드웨어는 다 갖춰졌고 소프트웨어로 이제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종적으로 보는 거죠. A사 레이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능동형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A사 레이더라고요. 기계식 레이더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그러나 A사 레이더는 이렇게 안테나를 돌리지 않고도 안에 있는 이제 하나의 모듈 하나가 하나의 눈이라고 보면 되죠. 잠자리 눈이 조그만 눈이 수천 개 붙여가지고 하나의 눈을 향듯이 그렇게 A사 레이더도 작은 송수신 모듈 하나가 하나의 레이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전자적으로 제어해서 이렇게 주파수를 좌로 돌리거나 우로 돌리거나 모으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해서 탐지나 추적이 가능하고요. 이 A사 레이더는 원래는 F-35를 우리가 사오면서 절충격이라고 하죠. 구상무역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물건 사는 대가로 우리 물건을 팔거나 기술을 받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로키드 마틴이 기술 제공을 약속을 했지만은 미국 정부가 반대해서 결국 우리 독자 기술로 2016년에 개발에 착수해가지고 2021년에 시제기 1호기가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200소티, 200회 이상의 비행 시험을 통해서 레이더의 성능을 검증했고 2024년 6월에 이제 양산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2024년 5월에 유럽의 이제 대표적인 이탈리아계죠. 레오나르도라는 유명한 항공 방산 기업이 있는데 레오나르도의 M346 경공국기 A사 레이더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 A사 레이더의 일부 부품을 제공하기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국산 A사 레이더의 첫 수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A사 레이더가 진정한 멀티롤 파이터 다목적 전투의 필요 조건인데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무장이 중요한데 공대에 이미 이제 계획이 돼 있거나 착착 개발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천령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텐데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대공입니다. 공대공이 2035년까지 만들어진다고 해서 늦은 편인데 그 전에는 유럽의 미티어 같은 나름 괜찮은 미사일을 무장을 할 계획이지만은 아무래도 국산 무장이 빨리 갖춰지는 게 더 필요하겠죠. 한편 중동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드론, 에너지 시설 타격까지 전쟁 양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KF-21 같은 전력이 실제로 어떤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미사일과 드론으로 비대칭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투기 세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이란의 공군의 주요 전투기 1970년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F4, F5, F14, F14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낡아가지고 지금 운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사일과 드론에 의지한 비대칭 전쟁을 펼치는 것이고요. 반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드론도 쓰고 미사일도 쏘지만은 대개 이란 내부에 있는 핵심 시설 타격은 전투기가 수행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모는 전투기는 상황이 바뀌면 목표를 바로 수정하거나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AI가 지금 개발되고 있지만 미사일과 드론은 아직까지는 이런 사람이 모는 유인 전투기의 역할을 100% 대체할 수 없고 아직 그 흉내만 막 하려고 하는 그 시작에 불과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KF-21이 가진 능력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KF-21이 이제 발전해서 이제 멈티 기능, 유무인
무인 복각 기능을 갖출 경우는 이제 무인 전투기 여러 대를 통제하면서 위험한 지역에 먼저 무인기를 투입하고 적의 화력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하거나 그다음에 뒤이어 KF-21이 들어가서 정밀 타격을 하는 이런 또 역할 분담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AI로 결합한 6세대로 진화할 경우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라고 해가지고 이 전체 시스템을 통제하는 어떤 지휘계의 역할도 KF-21이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르그 섬이나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지역이 흔들릴 경우 확전될 가능성이 큰데 이 상황이 한국 안보와 군사 전략에는 어떤 변화를 요구하게 될까요?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하르그스님이 이제 만약 미국의 공격으로 타격을 받을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되게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한국은 제3차 오일 쇼크 이상의 경제 위기가 있고 그리고 국가 생존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수출 물량의 99%가 바다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유의 8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의 안보 패러다임과 군사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북한의 특히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해상 도발 억제에만 집중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호르무즈와 같은 원거리 핵심 해역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양양군으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역 공동 관리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받기만 하는 수혜자가 아니라 줘야 되는 기여자의 역할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법적, 군사적 근거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봉쇄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북극 항로 같은 대체 경로를 확보하고 북극 항로 같은 경우는 이제 쇄빙 함선도 필요하죠. 쇄빙선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거리 정찰기도 필요하죠.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같은 이제 앞으로 위험 지역에 파병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이제 무인 전력을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자망정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좀 낮추는 에너지 구조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KF-21 전력화와 글로벌 분쟁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지역 방어 국가를 넘어 실제 국제 안보에 영향을 주는 군사 강국으로 올라섰다고 보시나요? 지표상 보면 한국은 군사 강국이죠. 병력이 이제 50만 명 정도고요. 예비군은 300만 명이고 무기로 본다면은 3세대 이상 전차가 1000대가 넘고요. 155mm 자주포는 2000문이 넘고요. 그다음에 국방비 지출은 세계 10위권이고요. 그리고 무기 수출만 따지면 세계 9위입니다. 그래서 군사 강국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지만 아직 제약이 있어서 본격적인 군사 강국 섰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태인데 일단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사이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스페이스가 좁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 전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동맹도 필요하고 또 해외 군사 기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해외 파병 부대가 있습니다. 보면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남수단, 소말리아 이런데 네 곳에 파병 부대를 보냈지만은 여기에 이들의 해외에 전력을 전개하고 투사할 만한 기지는 없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하는 지부티에 기지를 두고 있거든요. 이런 일본도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없는 상태다. 그리고 해외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자산도 부재합니다. 전략 수송기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아직도 독자적으로 군사 개입할 능력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군사 강국의 요소는 갖추는데 아직 이런 게 미약하지만은 굳이 이렇게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패권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전략을 갖출 필요 없고 다만 우리가 군사 강국이고 세계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의 세력으로서 올라섰으려면은 앞으로 이제 평화 유지,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 PKO나 아니면 이제 재난구호 같은 것도 더 활발히 해야 될 것이고 해외에 있는 국가들과 연합훈련도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점차 이제 역량을 키우고 공헌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 이란 충돌에서 한국의 천궁이 사용됐습니다. 실제로 한국 무기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한국의 천궁2가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첫 실전을 치렀죠. 유영론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따르면은 요격률이 96%로 갑니다. 제가 이제 입수한 자료를 보면은 3월 2일 기준으로 천궁이 이제 이란이 쏜 8발의 순항 미사일 모두 격추를 했고요.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181발 중 174발을 요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머지 놓친 거냐 그런 건 아니고 바다로 떨어졌기 때문에 따로 요격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에 가까운 요격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보통 탄도미사일 한 발에 대해서 요격미사일 두 발을 쏘는 게 작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100% 그러니까 요격을 확실한 요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쏘는데 그래서 이제 천궁에 이번에 한 60발 이상을 쏠 것 같은데 그러면 60발의 미사일을 격추했냐 그러니까 대략 30발 정도를 했다고 보면 정확한 수치인데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요격률은 100%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UAE가 이제 굉장히 이 천궁의 성능에 만족을 했기 때문에 긴급히 30발을 추가로 이제 한국의 전략 수송기 C-17 글로벌 마스터 3까지 보내서 공수해갔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능이 뛰어난 거는 천궁은 패트리엇보다 기본적인 스펙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360도 대응 능력은 아주 우수합니다. 왜냐? 두 가지 점이 있는데 하나는 멀티펑션 레이더, 그러니까 탐지 및 조준까지 같이 하는 이 다깅 레이더가 360도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적의 탄도미사일을 발견할 거예요. 그 방향을 딱 고정합니다. 고정하면서 빔을 쏴서 미사일을 추적하고 조준 추적 유도까지 하는 건데 이런 방식을 하기 때문에 반면 페이트리어트의 레이더는 한 면을 고정해서 그냥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이 뒤로 올 거면 레이더를 돌려야 됩니다. 근데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 천궁의 요격 미사일은 콜드 런치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대 안에서 바로 점화해서 날아가는 거 할 런치라고 하는데 콜드 런치는 압축 공기 같은 거를 힘으로 이걸 팍 위로 튕겨져 나가게 한데 거기서 공중에서 점화해서 날아가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전후 좌우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 때는 레이더와 같이 한쪽으로 이렇게 고정했기 때문에 그걸 또 방향을 돌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궁은 360도 어느 방향이든지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천궁의 이제 측추력기라고 해가지고 이 미사일 옆면에 조그맣게 구멍 뚫리면서 거기서 이제 분사를 해서 방향을 조정해 주는 건데 요즘에 탄도미사일은 적의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서 변칙 기동을 하는데 천궁은 측주력기 이게 세계 최고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유도해서 정확하게 직격해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100%에 가까운 요격 성공률을 자랑하지 않았나 하고 UAE는 이제 천궁의 훈련용 포대가 한 대가 가 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우리가 이제 계약한 2개의 포대가 있고요. 세 번째 포대의 장비들이 이미 이제 중동 지역에 도착해서 이르면 4월 초부터 실전 운영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UAE 현지에 천궁2 포대가 3개가 있는 상임이죠. UAE는 또 이제 한국에다가 비호복합도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비호복합은 자주 대공포입니다. 대공포인데 궤도에 올려진 30mm 대공포이기 때문에 대공포인데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mm 기관포와 그 다음에 신궁이라고 하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또 갖추고 있어서 5km 떨어진 적 항공기도 요격할 수가 있는데 이 비호복합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중반에 북한의 무인기 사태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개선해서 지금 무인기 대응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UAE가 우리에게 SOS를 쳤는데 이 비호복합은 생산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 생산은 어렵고 우리한테는 나름대로 금살하게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의 마음을 알겠지만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하죠. 한국의 무기 수출 확대가 미국의 전략이나 군사 산업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는 미국과 전략적 협력과 시장 경쟁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이제 한국이 미국의 가려운 짓을 긁어주고 있지만은 산업적으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아주 미묘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국방 전략 NDS를 발표했는데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위를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미국의 글로벌 무기 공급망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미국은 현재 이제 중동 전쟁도 하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탄약과 재래식 무기 재고가 지금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다행히도 한국이 신속한 생산 능력을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공백을 메워주는 민주주의 병기창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나 UAE 같은 미국의 중요 동맹국들에게 한국의 무기가 지금 깔리는 것은 이들 국가가 한국 대신 러시아나 중국제 무기에 의존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미국의 이제 방산 기업들,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점점 늘고 있죠. 뭐 예를 들면은 폴란드가 이제 M1 에이브람스 대신 K2 전차를 선택해야 되든지
노르웨이에서 하이마스 대신 천문을 선택했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국과 경쟁하는 사례가 지금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가 됐는데 이게 KF-21은 F-35를 살 여력이 좀 없거나 미국이 까다로운 수출 규제 때문에 부담을 느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또 F-35의 또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제 미국은 한국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같은 거를 통제할 수 있는 또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 무기의 상당수의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이 자국의 산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한국의 특정 국가로 하는 무기 수출을 승인하지 않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리스크를 줄이려고 KF-21의 엔진을 국산화하는 같은 이제 첨단 엔진 사업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엔진 같은 기술 독립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적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벗어나려는 뭐 탈미국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도 받을 수 소지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K방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3월 9일 이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SIP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매년 세계 무기 이전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작년 걸 이제 발표했죠. 근데 여기 따르면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3.0%를 차지하면서 순위로 보면 영국에 이어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한국의 이제 무기 수출액은 2006년에 연간 2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근데 폴란드 대박을 터지면서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성장했다가 2023년에는 135억 달러, 2024년에는 95억 달러 다소 정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지난해 154억 달러로 반등을 했고요. 올해는 200억 달러 고지가 무난할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국의 무기 수출, 방산 수출 액수가 급등한 배경에는 압도적인 가성비, 철저한 납기 준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미국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냉전이 끝난 다음에 군비 축소를 하면서 그 평화 배당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방비를 줄이면서 그 국방비에 들어갈 돈을 국내와 이제 특히 이제 복지에 많이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방산 생태계가 무너졌는데 한국은 북한이라는 상존하는 위협을 상대하기 위해서 방산 생태계를 계속 끊임없이 유지했죠. 그 덕분에 지금의 특수를 누리지 않았나 하는데 이제 유럽도 방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방위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세이프 이거는 이제 저리 대출 보조금을 통해서 유럽의 재무장을 강화하는 목표인데 이게 혜택이 EU 회원국 그리고 캐나다, 영국도 일부만 또 들어서 그 나름대로 이제 유럽의 방산 부분에 보호무역, 울타리를 둘러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AI나 로봇, 무인기 같은 그런 전력들이 대세를 일고 전투의 핵심을 일 것 같은데 이것 분야들이 아직 한국의 경쟁력이 약한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를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K방산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본은 헌법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국가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서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그러니까 공산권, 그다음에 유엔이 수출을 금지한 국가, 그리고 국제 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를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인데 사실상 뭐 이거는 수출을 안 하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2014년에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오면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들었는데 방위 장비는 무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식 특유의 말장난이죠. 구축함을 호위함이라고 하고 뭐 전차를 특차라고 하고 뭐 포병을 특과라고 하고 이런 뭐 일본식 말장난인데 어쨌든 간에 분쟁 당사국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국가에는 무기를 팔지 않겠지만은 일본의 안전 보장이나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기 수출을 허용하겠다. 다만 무기 수출 상대국이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제한한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리고 2024년 이후에는 규제를 완화해서 살상 무기도 수출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죠. 그 호주 호위함 사업에 한국이 일본에게 졌죠. 그래서 일본의 호위함 모가미급이 호주의 차세대 호위함으로 선정돼서 지금 이제 납품을 할 것인데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이라고 GCAP 6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가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2006년부터 미국과 함께 SM-3 블록 2A라고 해서 우주공간까지 날아가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공동 개발했죠. 그래서 사실상 자신들의 이익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데 아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12위 말씀드렸는데 이게 따르면은 2024년 기준에 세계 100대
국제 방위산업체 일본 기업이 5개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름 기반은 탄탄하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일본의 방위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을 좀 능력이 떨어지고 2차 대전의 패전에 이끈 군국주의에 대한 그 망령이다 이래서 그 국내 부정적인 인식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범정부 협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게 가능할까 미지수라는 건데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몇 차례 얘기했는데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어떻게 가능하냐 몇 명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우리는 이집트에 K9 자주포를 수출하기 위해서 문화재청도 동원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이집트에 있는 문화재청에다가 ODA 개발 원조 자금을 지원해서 고대 이집트 문화 예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한 중인데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까지 다 털털 끌어모으면서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건데 일본은 이렇게 부천마다 이렇게 칸막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범정부 협력이 가능할까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먼저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 K방산의 기회와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제 기회이자 위기라는 말씀드렸는데 K방산도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경우에는 큰 기회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찬스이기 때문에 일단 JP모건은 이제 한국의 2026년 K방산의 최대 수출 랠리를 전망했죠. 그만큼 전 세계에서 무기 수요가 이제 폭증을 하고 한국의 이제 빠른 납기, 이런 검증된 성능 이런 데 주목을 해서 수요가 많이 늘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에서 사드와 패트리어트 등 이런 이제 방공망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중동의 국가들이 대안을 찾고 있고 한국의 LCM이나 천궁2를 분명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중동의 천궁2가 UAE를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에 수출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전쟁에서 이제 피해를 입었던 쿠웨이트나 바레인, 카타르 등도 분명히 제가 장담 건데 우리에게 SS로 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0일 이제 방한 예정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KF-21 16대 계약을 거의 확정적으로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 개발을 원래 40벌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약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이제 어쨌든가 KF-21의 첫 수출의 관문을 뚫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5월에 UAE 대통령이 방한하는데 그때 이제 KF-21 럭스리나 아니면 6세대를 같이 공동 개발할 때는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방산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다들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중동 특수로 이제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데 국내 생산량이 이미 포화 상태죠. 방산은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왜 주문이 이게 계속 소비재처럼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이 또 아니고 띄엄띄엄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수공업 비슷합니다. 제가 LIG 넥슨의 구미 공장 한번 가봤는데 그 하나의 무기 체계에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도면을 보고 이렇게 조립을 하더라고요. 손으로. 그래서 인상 깊었는데 사천에서 KF-21도 그렇게 조립합니다.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방식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또 북한 병수가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방공 자산이 공백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공백 때문에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제 장기할 경우 유가가 급등해서 한국의 경제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고 국방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무기 수출, 그러니까 무기를 많이 사라 이런 압력을 더 거세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가성비 수출이 중심인데 글로벌 4대 방산강국으로 도입하려면은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공급망 안정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요약하자면 한국이 현재 국제 정세는 K방산에게 황금기를 열어준 건 분명합니다. 다만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기 호황이 장기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우리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녹화를 진행하고 3월 27일은 11번째 서해 수호 날입니다. 55분의 장병이 서해를 지키기 위해서, NLL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목숨을 희생을 했는데 보통 이제 NLL을 혹자에서는 단순한 선이 아니냐 거기에서 왜 애꿎은 인명을 희생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있는데 NLL이 단순한 선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입니다.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숭고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앙일보에 보면은 인터넷에 그 유료 서비스 있습니다. 더 중앙 플러스에서 이철지의 밀담이라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오셔서 조금 돈을 내셔야 되는데 한 달에 해봤자 커피 한 잔 값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소통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환절기고 미세먼지가 되게 심해지는데 건강 유념하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